나는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살 줄 몰랐다. 결혼 초부터 남편한테 그랬다. 당신 어머니랑 나는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 딱 3일만 같이 살아도 난 못 견딜 거야. 그땐 진짜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세월이란 게 참 이상하다. 남편이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고 애들 교육비에 대출이 밀리면서 우리가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사 나올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다. 내 집으로 들어와라. 나 혼자 살아도 집이 너무 크다. 그때만 해도 감사했다. 정말로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런데 그 감사함은 딱 한 달 갔다.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손이 크시고 음식도 정성껏 하신다. 근데 문제는 그 정성이 너무 과하다. 새벽 5시만 되면 벌써 부엌에서 된장찌개, 고등어, 나물 3가지 반찬이 한 상 차려져 있다. 그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진다. 나는 커피 한 잔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지연아, 아침은 먹고 나가야지 하시며 부엌을 떠나질 않는다. 냄새, 소리, 온기, 그 모든 게 너무 답답했다. 남편은 늘 그랬다. 엄마가 우리 위해 고생하시잖아. 좀 이해해. 이해?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그 긴장감 속에 사는 사람은 나였으니까. 식탁에 앉아 있어도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내 옷장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세탁기를 돌리고 옷을 정리해 놓으셨다. 근데 그 중에 비싼 블라우스 하나가 줄어들어 있었다. 그걸 보고 순간 욱했다. 어머니, 제 옷은 그냥 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고개를 숙이셨다.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더 짜증났다. 그날 밤 남편과 싸웠다.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 안 해? 그럼 내 기분은? 나도 사람인데 맨날 조심조심해야 돼? 결국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한참을 울고 계셨다. 그날 이후 집안은 싸늘해졌다. 밥상 위엔 말 대신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시어머니는 점점 말이 줄었고 나도 일부러 말을 피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이상했다. 밥은 여전히 차려놓으셨지만 본인은 식탁에 안 앉으셨다. 어머니, 같이 드세요. 하면 난 입맛이 없네.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 방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기침 소리. 그때는 몰랐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사건은 아주 평범한 아침에 일어났다. 남편은 출근 준비 중이었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집을 정리하셨다. 지연아, 나 시장 좀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점심이 지나도 해가 져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설마 길 좀 나가셨겠지. 하지만 밤이 되고 전화기가 울렸다. 혹시 이 집의 씨 가족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지금 어머님 신분증이 저희 파출소에 있습니다. 잠깐 들러주시겠어요? 그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다. 설거지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남편은 경찰서로 향했고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그분의 조용한 기침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나 시장 좀 다녀올게. 그 한마디가 그때는 그냥 평범한 인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작별 인사였는지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지 이제 사흘째였다. 경찰은 가출 신고 접수 완료라며 기다려보라 했지만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남편은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다. 출근복 대신 평소 안 입던 트레이닝복을 입고 경찰서와 시장 근처 병원들을 돌아다녔다. 그의 어깨는 나날이 굽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다. 솔직히 처음엔 시어머니가 잠시 화가 나서 나간 줄 알았다. 며칠 뒤 돌아오시겠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켠이 점점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비에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흔적이 없어. 아무데도 안 보여.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디 먼데 가셨나 보죠. 근데 휴대폰도 두고 가셨다면서요? 그래. 그게 이상해. 지갑도 안 가지고 나갔어. 남편은 손에 쥔 낡은 수첩을 내밀었다. 그건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나온 거였다. 수첩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다. 전기세, 지연이 좋아하는 블라우스 수선비, 손자 생일 용돈,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적힌 한 문장. 나는 아직 괜찮다. 그래도 고맙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편은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나 봐. 그 말에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까진 솔직히 말하면 이참에 다시 조용해지겠네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시어머니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밤 냄새도 새벽 기침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도 사라졌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며칠 지나자 오히려 무겁게 짓눌렀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경찰서에서 돌아오더니 내게 물었다. 혹시 엄마랑 다투거나 뭐 그런 적 있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 왜 그래요? 경찰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며칠 전 파출소 앞에서 잠시 앉아 계셨대. 그때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더라. 종이요? 응. 근데 그게 우리 집 주소가 적힌 메모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 집 주소. 그건 어머니가 어딜 가도 돌아올 곳이란 뜻 아닌가.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깨끗이 정리된 이불, 가지런히 놓인 약통, 그리고 서랍 속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옆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보험사 로고가 찍힌 해지 통보서.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다. 그제야 이상한 점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며칠 전 통장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든 걸 나는 분명 확인했었다. 그땐 단순히 생활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험을 해지했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경찰서에 다시 가려던 찰나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이 급히 받더니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다리 밑에서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어머니를 찾았구나.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경찰의 설명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노숙자 쉼터에 계십니다.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던 중 자원봉사자가 모시고 왔습니다. 노숙자? 시어머니가 노숙자라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곧장 달려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뒤섞였다. 왜,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걸까? 우리 집에서 살던 분이 왜 다리 밑에서?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 지금 쉼터에 계셔. 몸은 괜찮아. 근데, 근데 뭐요? 집으로 안 오신대. 우릴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아침부터 잿빛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점심 무렵엔 마치 하늘이 터진 듯 빗줄기가 쏟아졌다. 나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이었다. 우산은 챙겼지만 신발 속으론 빗물이 스며들어 찝찝했다. 도로 옆 하수구에선 콸콸 물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우산을 눌러 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다리 밑에 검은 비닐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로 희끗한 머리칼이 비쳤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목에 걸린 고무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그건 내가 시어머니께 사드렸던 효도폰 사은품 팔찌였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문구가 빗물에 젖은 채 희미하게 보였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거의 달리다시피 다리 밑으로 뛰어갔다. 어머니, 그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흠뻑 젖은 얼굴, 쭈글쭈글한 손, 그리고 분명히 내 시어머니였다. 지연아, 그 목소리, 어쩐지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나는 말문이 막혀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젖은 비닐천을 정리하며 담담히 웃는다. 비 그칠 때까지만 있어. 괜찮다. 괜찮다뇨. 이게 어디 괜찮은 모습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집에 가긴 싫다. 그 말에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도대체 왜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나 이제 짐 같아서. 짐이라뇨. 어머니가 왜 짐이에요? 너도 편했잖아. 나 없으니까.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 깊은 곳이 들켜버린 기분이었다. 시어머니가 낡은 천 조각으로 가방을 덮는다. 이렇게 살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든 건 익숙해. 젊을 때부터 늘 그랬으니까. 그래도 집으로 가요. 남편도 걱정 많이 해요. 남편? 우리 아들 말이냐? 시어머니는 잠시 웃었다. 걔는 내가 안 보는 게 편할 거야. 그 애는 나 때문에 늘 고생했거든.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싶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억지로라도 집에 모시고 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연아, 딱 하루만 나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 눈빛은 이상하게 깊었다. 슬픔도 체념도 다 담긴 눈이었다. 내일 점심 한 끼만 같이 먹자. 그것만 하면 나 더 이상 아무 소원 없어. 나는 순간 망설였다. 비에 젖은 옷, 축축한 냄새.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간절하게 들렸다. 알겠어요. 내일 같이 밥 먹어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 시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시락을 싸서 다리 밑으로 갔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 그런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비닐천만 덩그러니 젖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연에게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통장 한 권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연아, 내가 몰랐겠지만 이 돈은 다 너희 집 대출 갚느라 없어진 거야. 내가 들었던 보험도 너희를 위해 해지했단다. 더는 너희 짐이 되기 싫어서 나왔어. 미안하고 고맙다. 내 마지막 부탁은 우리 셋이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울듯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그때 멀리서 남편이 뛰어왔다. 지연아, 엄마 어디 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를 내밀었다. 남편이 메모를 읽는 순간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다리 밑에서 우린 둘 다 울었다.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바람이 젖은 머리를 휘날렸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다리 밑을 절대 잊지 못한다. 비가 그치고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며칠 만에 햇빛이 들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나는 말수가 줄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쉼터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지연이 있지? 응, 있어. 내일 점심에 셋이 밥 좀 같이 먹자. 내가 마지막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이라는 말이 유난히 걸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 내일 뵈어요. 작은 흰색 플라스틱 식탁. 시어머니는 깔끔히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다. 나는 도시락을 들고 들어섰다. 쉼터 안은 좁았지만 정갈했다. 벽엔 오늘도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국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 천천히 웃으셨다. 왔구나. 밥은 내가 준비했단다. 테이블 위엔 보리밥, 시금치나물, 김치찌개, 달걀 부침이 놓여 있었다. 낡은 밥상인데도 그 밥상 앞에 앉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모였네. 그러게요, 어머니. 지연아, 밥 맛있게 먹어. 너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힘든 티 좀 내. 억지로 참지 말고.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다. 그동안 이 말을 누가 해준 적이 있었던가. 남편은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지연아, 나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너 봤을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너무 당당해서 우리 집안이 감당 못할 것 같았거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작게 숨을 내쉬셨다. 근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 당당한 여자는 가족을 지키려고 강해지는 거더라. 내가 너 많이 몰아붙였지? 내 탓 아니야. 사실 그땐 나도 많이 불안했어. 불안요? 응.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가진 거라곤 이 아들 하나뿐이었으니까. 내가 사라지면 이 애가 어떻게 될까 싶었지. 그때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내가 보험 들었잖아.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너희라도 편하게 살라고. 나는 그제야 봉투 속 통장을 떠올렸다. 그 보험 해지하셨잖아요. 그래.
왜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희 집 대출 갚느라 그랬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췄다.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뭐? 뭐라고요? 내가 아픈 거 몰랐을 때 병원비도 그 돈으로 냈다. 너 몰래. 지연아, 나는 이제 가진 게 없단다. 그래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희라도 조금은 편해졌으니까.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땐 내가 나 싫어했잖아. 말하면 오히려 불편해질까봐. 그때 남편이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됐어. 나는 여기서 편해. 나한테 필요한 건 이제 밥 한 끼뿐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 표정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됐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어떤 작별의 예고처럼.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내 어머니,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말씀하세요. 내일 내가 준 그 통장 꼭 은행에 들고 가. 거기 안에 뭐가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데요? 내가 사라져도 그걸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냥 또 뭔가를 숨기시나 보다 싶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는 순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김순자 씨, 오늘 새벽에.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내 귀에선 오직 한 단어만 또렷했다. 사망. 그날 어머니는 쉼터 앞 평상에서 조용히 잠들 듯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이유는 과로와 영양실조였다. 나는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붙잡고 오열했다.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셋이 함께하는 밥 한 끼는 그녀의 생애 마지막 식사가 되어버렸다. 어머니가 다녀가신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식탁 위엔 어제 함께 먹었던 김치찌개의 그릇 하나, 그리고 흰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뭐지?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통장에는 잔액 1억 2천만 원. 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고 겨우 폐지 팔아 생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편지를 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영수가 내 이름으로 된 돈, 원래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이다. 내 남편이 젊을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적 있었잖니. 그때 수술비가 급해서 이 보험을 깨려 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막았어. 혹시라도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쓰라고 그 돈을 살려뒀단다. 나는 숨이 막혔다. 손에 들고 있는 통장이 덜덜 떨렸다. 그 순간 남편이 출근을 미루고 돌아왔다. 여보, 어머니 연락 안 돼. 병원에서도 안 왔다고 하고 친구들도 모른대. 내가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거 어머니가 두고 가셨어. 남편은 통장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 돈 뭐야? 우리 어머니 이름인데? 보험금이래. 아버지가 남기신 그걸 어머니가 다 모았대.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주저앉아 눈을 질끈 감았다. 실종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분 맞으십니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발견된 노숙인 시신 사진이었다. 그 얼굴,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아니야. 몸이 덜덜 떨리고 목에서 소리조차 안 나왔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꾹 눌러봤다. 어머니야, 이 옷 내가 사드린 내복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다. 내가 노숙한 건 돈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둘 다 편하게 살라고 짐이 되기 싫어서였단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내가 밀어낸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 버티셨다는 걸. 식탁 위엔 어머니의 통장과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위에 머리를 묻고 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반숙 계란 제가 그냥 해드릴 걸. 그냥 같이 밥 좀 더 먹을 걸. 눈물이 통장 위로 떨어져 번졌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번지는 게 마치 어머니의 손끝 같았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보면 불쌍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노숙이 가난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모양이었다는 걸.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릇 안엔 어제 끓인 김치찌개. 그날 어머니랑 함께 먹었던 마지막 밥상이었다. 숟가락을 들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입에 넣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쏟아졌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혼자? 젓가락 끝에 남은 밥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게 마치 어머니 같았다.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존재. 그런데 그 작은 밥알 하나가 지금은 내 세상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어머니의 낡은 지갑을 열었다. 안엔 구겨진 사진 한 장. 어린 우리 부부가 결혼식 날 웃고 있는 사진. 그 뒷면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 영숙이, 내 며느리, 힘들어도 참아줘. 언젠간 내가 나를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날 나한테 김치찌개 맛있다고 하셨지. 내가 짜증내서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어머니가 있었던 그곳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죠? 여기서 얼마나 추웠어요. 손으로 바닥을 더듬자 녹슨 깡통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 안에는 접혀있는 종이 한 장. 딸아, 이 돈으로 밥 사 먹어라. 눈물이 터졌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어머니, 저 좀 혼내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진짜 너무 늦게 알았어요. 비가 얼굴을 때리고 눈물이 그 위에 섞였다. 그날 나는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어머니의 통장, 그리고 편지 한 장. 그 위에 도시락 하나를 올려두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왔어요. 반숙 계란이에요. 이제야 제대로 해드리네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봤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세상엔 가난보다 더 서러운 게 있다.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마음이다. 어머니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그 마음을 뒤늦게 알았다. 비가 또 내린다. 이젠 피하지 않는다. 그 비 속엔 어머니의 냄새가 난다. 김치찌개 냄새, 젖은 담요 냄새, 그리고 사랑의 냄새. 사람들은 말한다. 노숙자라고 다 같은 노숙자가 아니라고. 맞다. 어머니는 돈이 없어 길 위에 나선 게 아니었다. 그분은 가족의 짐이 되기 싫었던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